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부동산 공급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최초의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되어서 소개할 찬 또 서울의 진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분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인데요. 10년 전에 박원순 후보가 등장했을 때 시민운동가 출신의 시장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10년 뒤에 지금의 여러 가지 갈등과 정책 이슈가 복잡한 지금 이 시대에는 도시를 알고 그리고 민간 실무도 알고 정무적인 감각도 알고 정책을 다룰 수 있는 도시 전문가 출신의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판단입니다. 예, 지금의 시대 정신에 내가 맞다 이 말씀이네요. 특히 진보하고 상투적인 이런 정치인들 또 대선 디딤돌로 여기는 이런 정치는 지금 시대에는 절대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회의원도 지금 두 번째 하시고 계시는 거고 또 도시 전문가로 또 활약하셨고 하니까 자 근데 도시 전문가로서 서울의 현재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하면 일단은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 저는 이 점에서 서울 오아시스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주택 공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도시 개발이 제가 표현하는 대로 진짜 개발이 일어날 수 있게 하자. 이런 점에서 제가 역세권 미드타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서울이 이제는 그냥 서울 하나가 아니라 수도권과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광역 메트로폴리탄 메가 도시로서의 서울.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안목과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서울경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걸 설립하는 거라든가 경제 주체로서의 서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의 그 아킬레스건이랄까요? 그게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뭐 야당 후보든 물론이고 여권 후보들까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뭐 74만, 60만, 16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 부동산 정책과 그네들의 정책은 다른 겁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하죠. 이제 숫자만 먼저 내놓는 후보들은 절대로 의심하셔야 된다. 제가 시민들께 말씀드리고요. 특히 안철수의 74만 호 같은 경우는 이게 연간 5년 동안에 74만을 지으려면 15만을 지어야 되고, 나경원 후보는 12만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30년 전에 90년대 200만 호 짓고자 할 때도 서울에 그렇게 못 지었습니다. 기껏해야 9만 호 정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상식이 없는 몰지각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권 후보가 내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철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투기꾼들이나 이미 부동산 전국구가 되어버린 서울에 부동산 거품에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붓는 이런 거로 하다가는 공익에 맞는 공공주택이라든가 또 공공의 시설이랑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10년 15년 전에 MB 불도저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상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미드타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입니까? 이거는 이제 어저께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이제 자락을 깔아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를 용적률 규제라든가 또 높이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해놨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지구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 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307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잘 하지를 않으면은 예전에 그 MB 뉴타운처럼 돼버린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역시 뭐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서울을 오아시스로 만들겠다. 그게 오아시스 정책인데 그것은 부동산과 관련 없는 민생 정책이죠. 하나는 이제 10분 동네라는 거로 생활권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 꼭 정기직이나 공공직뿐만이 아니라 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돌봄이 필요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예. 여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나 AI가 할 수 없는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뜻입니다. 예. 네. 그 서울 시민들이 뭐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뭐 문화나 예술이나 뭐 방점을 두는 역사나 이쪽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개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동시에 추진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지난 30년 동안 시정에 참여해 오면서 이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쭉 봐왔는데 박원순 시장의 특히 3기 부분에 와서는 개발을 추진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도 상당히 있으셨어요. 예. 근데 다만 추진력이 좀 없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이게 민간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좀 약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도시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재생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생하면은 뭐 이렇게 보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다 재생의 일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새로운 그 사회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나 또 그 주택의 유형이나 또 복합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 우리 댓글로 우리 청취자께서 네. 너무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로만 가는 게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맨날 질문을 주셨어요. 아파트 특히 아파트 단지로 싹쓸이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특히 역세권 미타운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역세권 미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블록 단위로 조금하게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들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령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뉴욕이나 파리나 아니면 홍콩이나 뭐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도시형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형 예. 아파트식의 예. 복합 개발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형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맨날 아파트 단지나 주상 복합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갑자기 다세대 다가고 또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사이에 빈 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카페 5번 출구님 대답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네. 자, 야당의 후보 단일화는 아직까지는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권 쪽의 후보 단일화. 일단 우상호 후보와 김진애 후보 간에는 뭐 나중에 단일화하겠다 약속을 하신 것 같고. 네. 박영선 장관이 오늘 뭐 공식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조만간 나올 텐데 아직 뭐 박 장관이라고 이야기된 건 없죠? 뭐 당연히 없고요. 박영선 장관은 너무 늦으셔서 예.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여의도 주변에서는 캠프가 이미 차려졌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늦어주셔서 후임 장관도 지금 이제 마련 못하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당내 경선에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주저감이나 이런 게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호 위원하고 두 분이 경선을 잘 하셔서 저기 하면은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이 단일화에 관련된 거는 후보 자체도 있지만 당이 나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이 나서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일단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 결심을 밝혔으니까. 네네. 저희도 2월 9일까지 저희는 서울 전에 후보를 이제 후보를 이제 확정을 지을 겁니다. 경선을 할 텐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항상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관은 그렇게 해서 열린민주당에서 민주당이 단일 후보가 나오면 다시 단일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건 뭐 이제 우리가 박원순의 성공 모델을 우리가 10년 전에 잘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보궐선거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제가 1월 기회에 제가 민주당 인사들 들을 테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나왔을 때 김민석 후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다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의 수요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 거를 민주당 안에서만 모르더라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오류에 이번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안철수, 뭐 박영선, 나경원 뭐 이런 순인데 의원님 이름은 조금 뒤에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만회하실 생각이세요? 지지도가 잘 안 오르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하나 제가 저기 한 거는 중기부 장관도 차기 장관 후보가 내정돼 있다고 하는군요. 예. 그리고 제가 저기 하는 거는 그게 이제 1월 3일에 한 게 마지막 여론조사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보니까 박영선 장관이 한 18%, 우상호 후보가 8%대, 또 김진애가 6%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차이가 없고 특히 50%는 아직 모른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라고 하는 건 항상 인지도 싸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또 언론에서 부추기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대중적으로는 오히려 정치권 밖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제가 저의 대중적 인지도와 서울시장 후보에 이게 매치가 될 수 있으면은 빅뱅의 순간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또 박영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능 출연을 해서 이건 조금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다른 후보들도 많은데 두 사람만 출연했으니까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제가 한마디로 하면 아내의 맛으로 서울시장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정근대적이고 이거 반칙하고 특혜하는 이런 거는 정치인들이 좀 삼가해야 되고, 더군다나 사선식의 이런 정치인들이 상당히 좀 이제 저는 너무 그냥 이 앞에 선거에만 너무 마음이 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한테 섭외 오면 나갑니까? 저는 시사 프로에만 나가겠습니다. 정치인인 동안에는. 예전에 예능 프로 좀 나가셨잖아요. 제가 뭐 알쓸신잡이나 이런 거 같은 데는 당연히 나갔고요. 그때는 뭐 제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전문가로서 도시 전문가로 나갔죠. 뭐 이런 거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아내의 맛처럼 미워하는 프로가 아니라 오히려 많이 이렇게 본색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프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당선되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 전체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재판부가의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번 재판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재판 중에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은?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판결한 거 보면은 기소된 자의 준강간치사죄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왔던 판결문에 어떤 주장을 어떤 근거도 없이 여기다가 인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거는 굉장히 재판부가 경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지만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테고 앞으로 검찰에서 들여다볼 테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는 당연히 챙겨보는 건 절대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준비하는 각오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 별명이 김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서울 시민들께 뿜어드리면서 시원시원하고 씩씩하고 유쾌한 그런 서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진애 의원이었고요. 김진애 의원이 앞에서 언급했던 여론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31일과 1월 1일 서울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는 어떤 방송을 들어보셨어요? 어제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도경이요? 왜 이동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은 이시고 동쪽 할 때 동, 형 아우 할 때 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좀 패널들도 좀 많이 나오고 내용도 예.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 예. 좀 몰입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러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전화가 오면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이 작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4명 늘어서 누적 73,5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73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1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35명, 그리고 경기 126명, 인천 14명 등 수도권이 275명이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18명, 그리고 부산 12명, 대구, 광주 각 11명씩, 강원, 전남 9명, 이렇게 해서 총 97명, 4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예.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78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병원 3번 사례, 경기 성남시 모란종합시장, 그리고 안양시 복지시설 등 신규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엊그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국내 확진자를 보면 300명대니까 조금 위기는 넘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300명대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많이 좀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어서 PCR 검사를 받았고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당시 근접 개원을 했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예. 법무부는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음성이 나왔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일정 기간 격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사면 문제로 시끄러웠었는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더 지금 다 구치소나 거기에 있지 않고 다들 병원에 있는 그런 모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포함해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5건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먼저 경찰청장이 밝힌 입장을 보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 감독하고 사후 보호 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하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고요. 아동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분리조치에 수사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인이를 치료했던 의사부터 그리고 문제를 인식했던 주변 인물들까지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가 않았고요. 결국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뭐 야당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한 후보자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좀 몇 마디 말을 했는데요. 먼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최근 법원에서 내놓은 판단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성분이 우리 몸에 유해한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 나온 실험 결과들로 이 성분들과 그리고 폐질환, 천식 등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가 환경부가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리고 공소 유지하기 위해 제공해왔던 여러 자료들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CMIT, MIT와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는 말도 덧붙인 겁니다. 예. 피해자는 있는데 증거가 불충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어제 수사 종료가 됐고 함께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 대부분의 혐의에서 다 기소를 하지 않아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게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느냐, 부실 수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총 17건 중에 2건만 기소하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2014년에 냈던 결론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요. 예. 그리고 유가족이나 이제 일부에서 비판을 하는 지점은 면죄부 주기 수사다. 이거는 이제 덮기 위한 수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럴 거면 왜 다시 수사를 했느냐, 뭐 이런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가족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검찰 수사 자체가, 특수단의 발표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지적도 좀 했습니다. 예, 어떤 게 모순입니까? 일단은 이 사건은 세월호 백서 수준으로 이번 이 마지막 수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시작된 수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 수사를 다시 해달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네. 이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무혐의를 내렸던 그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예. 참 안타까운 지점이 많습니다. 먼저 검찰 특수단은 이들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면을 보내서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 정도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황 전 장관과 우병우 전 수석이 그런 사실을 모른다거나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고요. 그 전화를 그리고 건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은 답변이 뭐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든가 뭐 그게 네.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혐의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의혹이 제기됐으면 그 대면 조사까지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게 여태까지 보여줬던 검찰의 모습이었는데 예. 검찰 출신의 전 장관과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비판의 대상에 오른 거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꼭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조차는 안 했고. 네. 그러면 유가족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증거도 있잖아요. 사진도 찍혔고 영상에도 찍혔고 또 보고서가 발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국정원과 기무사가 유가족들을 사찰한 건 맞지만 예. 그에 대한 지휘 지시를 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불기소? 예, 그렇습니다. 무혐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찰을 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누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기소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누군가의 지시가 없었다면 굳이 왜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을 했어야 했나라는 의문점이 남는 거죠. 예. 이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재수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일부 이제 보도에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시보다는 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비판 수사 그 먼지트리식 수사가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예. 그에 대해서 약간 이제 무마하기 위해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 당시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요. 예. 어쨌든 수사 결과 발표에서 17건 중에
두 건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를 내렸으니까 불기소했으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이거는 덮기 위한 수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번 수사 결과가 설마 이렇게 나올 것이냐라고 참 우려 섞인 생각들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결과가 나온 걸 보고는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죠. 검언유착 수사를 하던 중에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홍 광주지검 차장검사.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네, 첫 정식 재판이었고요. 오늘 정진홍 차장검사가 직접 재판에 나와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제 몸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뺏으려고 폭행을 한 게 아니라 그 핸드폰을 한동훈 검사가 이제 주지 않아서 받으려고 가까이 가는 와중에 이제 몸싸움이 있었던 건 맞지만 예.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아마 정 차장검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야기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재판을 지켜봐야 알겠고요. 네. 이거 말고 예, 말씀하세요. 네. 변호인도 이제 직접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 중에도 일부분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까? 재판장에서? 여태까지 보도가 안 됐던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정 차장검사 쪽 주장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수사관에게 정과정을 이제 압수수색 정과정을 촬영하라고 했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하지 못하게 했다. 예.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관련자 진술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향후 재판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주요 증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그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됐죠. 김 기자 건강 괜찮으세요? 중간중간 기침을 하시던데? 네.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 지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셔서 예. 그렇습니다. 네. 기침 계속 나면 코로나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